6. 신의 시선. 살찐 짐승이 길을 걸어갔다. 길 옆 코스모스들이 흐느적거렸다. 언젠가 이 길을 걸어 떠나려 했을 때에도 길가에 핀 꽃잎들을 따라갔던가. 그때는 캄캄한 밤이어서 꽃들을 보지 못했던가. 집갈이에서 떨어져 나와 밭고랑에 꽂혔던 몸을 일으켜 금은밤의 칠흑 속을 걸어갔던 때가 떠올랐다. 자금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커다래진 몸뚱이가 꽃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떠지지 않는 눈, 허옇게 말라붙은 침, 뒤뚱거리는 무게중심과 흐리마리한 의식에 기대어 은택은 떠나가고 있었다. 건너편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보이는가 싶더니 두 무리, 세 무리 연달아 떼를 지어 다가왔다. 긴 줄로 걸어오던 수백의 학생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읍으로 가고 있던 은택과 읍에서 외곽으로 소풍을 나온 큰 무리가 곧 마주칠 것 같았다. 다른 길로 돌아 나갔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 저들은 길을 따라가다가 성이 있는 산으로 올라갈 것이었다. 은택도 여러 번 학교 소풍으로 다녀봤던 성곽이었다. 잠시 후 무리의 시선이 은택에게 대거 쏟아졌다. 초라한 몸뚱어리를 당장이라도 숨기고 싶었다. 시선을 피해보려고 옆으로 고개를 꺾었던 은택은 마음을 다잡아 다시 앞쪽을 바라봤다. 시야에 학생들과 선생들이 한가득 들어왔다. 수백의 사람들이 은택을 쳐다보았다. 도시에 도착한 은택은 아는 사람이 없었고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고 다닐 형편도 되지 못했다. 하여 같은 동네에 살았던 경화의 자취방을 찾아갔다. 미련 없이 학교를 그만둔 은택에 비해 경화는 늦게라도 고향에서 학교에 다녀보는 게 꿈이었다. 대책 없이 학교를 팽개치고 나온 은택을 경화는 한심하게 여기는 듯 했다. 조금만 더 학교를 다녀서 졸업장이라도 딴다면 공장에서 노동할 것 없이 하다못해 격리자리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으련만 은택은 그러한 것들을 계산하지 못했다. 머릿속 셈도 없는 데다 가진 돈도 없이 얹혀 살겠다고 찾아온 은택이 경화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외모뿐 아니라 성격까지 변해버린 은택을 멀리하고 싶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에 대해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은택이 꺼려졌다. 점입 가경으로 은택은 경화가 다니는 공장에까지 쫓아와 무조건 일하겠다고 들이대었다. 마침 일손이 달린 공장에서 은택을 받아주기는 했다. 공장 일이 그런대로 할만하다고 느낄 무렵 계절이 바뀌어 하청 물량이 많아졌다. 업주는 근무 시간을 늘렸다. 은택은 긴 근로 시간을 견디지 못했다. 일이 끝나면 씻을 시간도 없이 고꾸라쳐 잠을 잤다. 그 전에 먹었던 약의 부작용이 남아 있었던 까닭에 일하는 내내 눈알이 빠질 것처럼 아팠다. 밤까지 지속되는 노동시간 때문인지 눈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조금 힘들면 이 공장 저 공장을 옮겨 다니는 철새처럼 은택도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새롭게 일자리를 구해서 경화의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은택이 신문을 펼쳐보았다. 페이지 귀퉁이에 손톱만한 박스 광고가 난 것이 보였다. 깨알만한 작은 글씨는 가정부를 구하는 광고였다. 은택에게는 식모나 보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 않았다. 그러했기에 쉽사리 구인 광고의 전화번호를 눌러볼 수 있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시민아파트 몇 동 몇 호로 찾아오라는 말과 함께 타고 와야 할 버스의 번호까지 안내해 주었다. 은택은 큰 길로 나가서 버스를 탄 뒤 시의 경계지점까지 갔다. 목소리가 알려준 정거장에 내리니 길 건너편에 시민 아파트가 바로 보였다. 은택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서니 아줌마 둘이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래, 일은 해보았고? 해보진 않았는데요. 안 해본 건 괜찮은데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어? 네. 그런데 낮에 일하면 밤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지. 근데 밤에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요. 아가씨는 안 되겠네. 가정부 자리는 제 할 일이나 하는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야. 밤에도 주인이 찾으면 언제라도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숙식 제공을 하는 건데. 은택은 그곳을 나와 다시 버스 정거장으로 되돌아갔다. 무심코 서 있던 은택이 맞은편 정거장을 건너다 보았다. 정거장 뒤편으로 커다란 철문이 보였다. 아까 버스에서 내릴 때는 보지 못했던 문이었다. 그것은 대갓집의 둔중한 철문처럼 거드럭거리며 서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은택이 길을 건너 철문 앞으로 가보았다. 문패에는 라파엘 여자 수도회라고 쓰여 있었다. 육중한 쇠문을 밀자 문이 스르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 보이는 관리실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언덕배기를 올라 높은 지대에 다다랐을 때 푸른 잔디가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밝은 햇살 아래 다층짜리 건물이 보였다. 잔디광장 끝에 있던 시내 동상이 은택을 굽어보았다. 언덕을 마저 올라 맨 꼭대기로 올라섰다. 아래 건물과 쌍둥이처럼 보이는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 은택은 위쪽 건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현관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섰다. 천으로 머리털을 가린 생소한 옷차림의 수도자는 무턱대고 들어온 외부 사람을 현관 사무실 안으로 맞아주었다. 은택은 검은 옷의 수도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과 학교를 그만둔 과정을 솔직히 말했다. 다짜고짜 털어놓은 고백이 나중에 어떤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예측하지 못한 채 은택은 순진무구했다. 말을 듣고 있던 수도자는 은택에게 학교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은택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수도자는 아래 건물을 가리켰다.
아래쪽 건물은 수도에서 운영하는 사회시설로 여자 기숙사였다. 생활비를 낼 능력이 있으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퇴근 후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기숙사에 대해 안내를 받고 난 은택은 기쁜 마음에 허둥지둥 인사를 하고 수도원을 내려와 버스를 타러 갔다. 집을 떠나올 때 용연내는 은택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약을 과다 복용한 탓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였고 세상을 헤쳐나가기에 은택은 아는 것이 없었다. 스스로 살아갈 원력이 없는 채로 길을 떠나왔다. 삶이 그렇게까지 힘들지만 않았다면 용연내는 떠나가는 은택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을까? 삶이 그토록 신선하지만 않았다면 용연내가 세상 밖으로 나서던 은택의 손을 잡아주었을까? 쑤셔오는 눈 좌위를 끝없이 눌려가며 은택은 정거장에 서 있었다.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감지하지 못한 채 은택은 버스에 올랐다. 기숙사로 가게 된 것을 경화에게 알렸다. 어떻게 그런 곳을 알게 되어 가게 되었을까 하는 표정으로 새치름하게 쳐다만 볼 뿐 경화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오른 살이 내리지 않아 은택은 여전히 뒤룩뒤룩해 보였다. 모자란 정신과 몸을 가지고서 은택이 어디 간들 제대로 살겠느냐며 공장 사람들은 조롱 섞인 말로 우려했다. 경화에게 기대어 살았던 것은 염치 없는 일이었다. 몸이 아프고 돈이 없다 보니 은택은 제 것만을 움켜쥐려 하며 제 위주로 살고 있었다. 은택은 어느 결에 경화뿐 아니라 공장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사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삶은 미움받아 마땅했다. 기숙사는 정말 새로웠다. 심상치 않은 표정을 던지던 사감 수녀와 시선조차 주지 않던 원장 수녀를 제외하면 그런대로 생활은 순조로웠다. 같은 방을 쓰게 된 기숙생이 은택의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 일을 나가게 된 은택은 다달이 내야 될 기숙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저녁에는 감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 은택은 여전히 괴로운 증상들을 앓고 있었다. 매일 밤 가위 눌림이 심해서 잠을 자는 중간에도 여러 번 깨어나려고 안간힘을 써야 했다. 가위 눌림을 제쳐낸 뒤 바로 잠을 이으면 또다시 가위 눌림이 찾아오므로 그것이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 앉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살이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았지만 부숭부숭 부은 얼굴은 여전했다. 입안에 침이 고이면 흘러내리기 전에 뱉어내야 했으므로 자주 밖을 들랑거려야 했다. 눈알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은 일상을 붕 뜨게 만들었다. 그러나 약을 끊은 후 심각했던 부작용들은 지나가고 있었다. 은택은 기숙사를 소개해준 수녀에게 인사를 하고 싶었다. 수도의 건물로 찾아간 은택을 그는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맞았다. 그는 곧 보직이 바뀌어 어디론가 떠날 예정이라고 했다. 아무 때나 자신을 찾아와서는 아니 된다며 그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다.
스스럼 없이 수녀원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은택이 부담스러운가 보았다. 은택도 현관 수녀의 거리낌 있는 태도를 알아챘다. 만남에 선을 긋고 싶어하는 상대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수도하는 그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는 없을 터였다. 앞뒤 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고 의지하려고 드는 은택에게 문제가 있었다. 기숙사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은택의 몸은 부기가 빠지고 약으로 인해 생겨났던 부작용들도 거의 사라졌다. 상태가 좋아진 은택은 주기적으로 열리는 수도회의 성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대신 수도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일하며 사는 것을 매우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 은택은 기쁜 마음으로 모임에 나갔다. 거기서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젊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수도자가 되어 살겠다는 소망을 품은 후 무엇보다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청빈하고도 순결한 삶에 대한 수도 서원이었다. 수도자의 삶은 지금까지 은택이 꿈꿔온 것이었다. 오롯이 신께 바쳐진 인생.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은택은 남모르는 비밀을 품게 된 양 가슴이 뛰었다. 지금까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살아왔든, 가진 게 많든 적든, 직업이 뭐든 학력이 높든 낮든 간에 따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상향의 기회가 펼쳐지는 듯하였다. 은택이 수도에 입회할 의사를 가지고 성소 모임에 나간 후 다른 기숙생 몇몇도 성소의 뜻을 가진 듯했다. 그러나 이듬해 봄, 원장 수녀는 기숙생들이 성소자 모임에 나가는 것을 금하였다. 모임에 아무나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거나 불우했다. 고아원 같은 시설에서 자란 후 기숙사로 연계되어 와서 살고 있던 여성들도 많았다. 책임자 수녀는 보잘것없는 여성들이 성소 모임에 나와서 수도회에 물을 흐리는 것이 꺼려졌는가 보았다. 수도회는 교육사업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했기에 여러모로 잘 갖추어진 질 좋은 지원자들을 받아서 키우고 싶을 터였다. 수도회 측은 기숙생들이 성소 모임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 수도회에 진심을 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을 가리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성소 모임에 나가는 은택을 보며 원장 수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수도회의 앞날을 걱정하는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은택이 정신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계심이 올라왔다. 아무나 지원자라고 들어오면 수도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아무리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어도 지원자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수도회의 미래가 달린 것이 사실이었다. 수도자들도 인간인지라 마음에서 분별심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믿은 수도회는 그렇게 당연하고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은택은 성소 캠프에 갔던 때를 떠올려 보았다. 성소 캠프에서 특별 대우를 받던 2-5명의 성소자가 기억이 났다. 둘 다 대학원을 나왔고 직업도 좋았다.
갖추고 있는 좋은 조건만을 염두에 두고 대우를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극진한 대우를 받던 성소자들이 은택의 뇌리를 스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퍼즐을 거의 맞추어갈 무렵 마지막 조각을 쥐고 있는 것처럼 주변 사실들이 분명하게 다가왔다. 탄탄한 배경은 결혼 생활에만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다. 수도 생활을 할 때에도 기왕이면 좋은 조건을 갖춘 여성이라야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은택은 수도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조직이 아닌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은택처럼 수준 없는 여성들이 성소자랍시고 수도회를 드나들면 이미지가 격추될 것이 뻔했다. 정신병원에 갔다 온 전력에다 의지가 없는 은택이 수도원에 들어온다는 것은 그저 수도원을 은신처로 삼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었다. 현재만이 은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요. 과거는 또한 과거대로 은택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기숙사에 함께 거주하는 수도자들 가운데는 은택이 믿고 따르던 수녀가 있었다. 그는 은택이 털어놓는 말을 편견 없이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 수녀조차도 은택이 어떤 상황을 겪고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고 있는 눈치였다. 그는 은택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았다. 수도원에 들어왔다가 다시금 수도원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때 본인이 겪었던 과정을 말해주었다. 그는 수도 생활보다 결혼이 더 행복한 일일 수 있음을 덧붙였다. 수년간 마음을 열고 다가왔던 은택에게 그가 작은 지침을 주었다. 은택아, 너는 사람들이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그런 네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 그건 네가 어느 면에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들이 널 싫어하는 이유는 너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진 나약함 때문이기도 하단다. 약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고지곳대로 다 드러내놓고 나아가는 네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 수도에 입회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 지난번 기숙사 강당에서 함께 본 영화 속의 대사처럼 하느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 하느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걸어가렴. 은택은 수도자가 되는 일에 진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기숙사를 나올 무렵 은택은 자신을 추슬러서 사는 일이 우선이지 수도의 입회는 나중에 해도 될 것이라고 미루었다. 그러던 중 혜진을 만나면서 신의 부르심에 답하는 일과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었다. 은택과 마찬가지로 성소의 뜻을 품고 있던 혜진은 수도회 재단의 학교를 졸업하고 수도회에서 경영하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은택은 혜진과 종종 대화를 나누었다. 기숙사 잔디밭에서 대화를 하기도 했고 혜진이 일하는 출판사 근처에서 만나기도 했다.
봄의 푸릇한 기운은 그들을 출판사에서 오솔길로 이어진 작은 숲에 데려다 놓았다. 시내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한 후 두 사람은 얘기를 나누었다. 벤치에 앉아서 갓 피어난 연초록을 바라보며 혜진이 말머리를 열었다. 몇몇 직원들을 빼면 출판사는 대부분 수도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혜진은 그곳이 비위에 맞지 않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학교에 다닐 때도 수녀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배우고 양호 선생인 수녀에게 터진 무릎을 치료받기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혜진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와 기숙생활을 하면서 역시나 수도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출판사에서 일하고부터 좀 더 가까이 수도자들의 일상을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했다. 혜진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기 위해 출판사에서 걸어나와 본관 건물인 수도원 식당으로 간다고 했다. 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차려진 뷔페에 장황한 메뉴를 보며 놀란다는 것이었다. 과연 이들이 수도서원 중에 한 가지인 청빈서원을 지키고 사는 것인지 묻고 싶어진다고 했다. 식사 후 디저트로 먹을 초콜릿도 그들은 비싼 상표에 바로 그 초콜릿만을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상표의 초콜릿을 사오기 위해 혜진은 밖으로 나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그것을 찾아 헤맨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사소한 것을 보더라도 그들의 생활은 청빈의 덕목과는 사뭇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반인들의 생활과 다를 것이 없는 수도자의 길은 가지 않겠다고 혜진이 말했다. 차라리 세상에 뛰어들어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아 키우는 삶이 오히려 가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혜진은 출판사를 그만둘 것과 기숙사를 나갈 의향을 내비치었다. 은택은 혜진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흘리던 어떤 수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에게는 자기 주장이 분명한 혜진의 태도가 껄끄러웠을 것이었다. 그는 성소 모임에 나오는 은택을 업신여기던 사람이기도 했다. 수도자들은 청빈서원뿐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수도회를 따라 살겠다는 순종서원도 했을 테니 혜진처럼 수도회에 대해 개인적인 논평을 하는 것은 수도 생활의 기본인 순종과 거리가 먼 태도이기는 했다. 은택은 혜진의 심중에 그릇됨이 없음을 믿었다. 또한 수도 생활도 건강을 지켜야 풍요로워지는 것이라서 좋은 먹을거리를 선별하여 취하는 일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은택은 이해했다.